자, 이번에 판례들을 볼 건데요. 판례들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법원에는 대법원을 비롯한 일반 법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요즘은 어렸을 때 사회, 법과 정치, 그런 시간에 다 배우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을 또 따로 해드릴게요. 일반 법원 같은 경우는 절대 다수의 일반 사건들을 규정을 하고요. 일반 사건들. 내가 너를 때렸으니까 손해배상. 내가 너를 때렸어, 폭행죄다, 폭행죄. 이런 것들을 모두 처리하는 기관이 이 일반 법원들입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행정사건이든 가정사건이든 뭐가 됐든 간에 들어오는 법원이 이 일반 법원들이에요. 일반 법원은 이제 1심, 2심, 3심이 있죠. 1심 가장 하급 누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일반 사건은 안 받아줍니다. 일반 사건 아예 안 받아주고 얘네들은 요건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가가 어떤 공권력의 행사나 이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서 나한테 여러 가지 기본권, 헌법상 규정된 이 기본권의 침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때만 가능한 게 헌법재판소예요. 그럴 때만 가능한 게 헌법재판소. 그래서 서로 보는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보는 영역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보통 사법부 하면은 누구를 생각해요? 대법원을 생각하면 일반 법원을 생각해요. 일반 법원. 그쵸? 사법부 하면은 그냥 법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법원 하면은 다 일반 법원을 지칭을 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애들은 기분이 뒤지게 나쁜 게 사법부의 대빵은 대법원이래. 헌법재판소는 뭐야?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요.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왜? 얘네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명씩 모여갖고 형성하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얘네가 모두 모여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네가 하는 일이 뭐야? 어찌됐든 간에 헌법에 의한 법적 판단이란 말이야. 헌법에 의한 법적 판단. 그래서 법적 판단이라는 명목 하에 이제 사법부라고 우리가 흔히 실제는 아니지만 흔히 사법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를 해요. 근데 사법부 대빵이 누구야? 대법원이야. 헌법재판소는 그게 기분이 뒤지게 나빠요, 진짜. 왜? 우리도 헌법재판소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야. 근데 왜 우리가 대법원 밑으로 가야 돼? 심지어 우리는 보는 영역도 달라. 보는 영역도 다른데 왜 우리가 대법원 밑으로 가야 돼?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맨날 주장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는 사건 분립이다. 사건 분립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맨날 주장합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사건 분립이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사건이야, 사건. 이렇게 맨날 주장하는데 우리 아직도 뭐라고 배우고 있어? 상권 분립, 상권 분립. 왜? 얘네들이 힘이 세지를 않아요, 권력이. 왜 안 셀까? 보는 사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는요, 1년에 보는 사건이 10만 건이 넘어요. 1년에만. 그걸 다 대법원에 처리해. 헌법재판소는 1년에 10만 건? 1년에 10개 나왔으면 많겠다. 사건의 개수 자체가 굉장히 적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법원이 이미 판단한 거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들어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우리랑 생각이 다르네. 우리 생각은 이거고 내 생각이 맞아 라고 하면서 대법원한테 시비 틀면은 그러면은 자기 영향력 행사하기 정말 딱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다 보면요,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가 다른 것들을 몇 가지를 배울 거예요. 몇 가지를 배울 건데 항상 반대로 간다 또는 대법원이랑 입장이 다르구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입장이 다르구나,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건이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우리 구급행정법에서 배우는 파트에 대해서는요,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고 제가 헌법재판소라는 얘기를 했으면 그 의미는 바로 대법원이랑 다른 판례가 나오나 보구나, 그거를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판결을 때리겠죠. 대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판결을 때릴 거야. 판결을 때릴 때 우리 이 표현은 알아요. 기각이다.
기각이라는 게 뭐야? 내가 주장을 막 여러 가지 주장을 했어. 주장을 했는데 너희 주장을 받아주지 않겠다가 기각이죠. 소송에서 처음에 주장하는 사람을 봐가지고 누구라고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원고라고 해요. 원고. 원고. 그 다음 상대방은 소송을 받은 사람 피고. 원고 피고라고 표현을 할 때 원고 너희 주장이 일리가 없기 때문에 기각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누가 진 거야? 원고가 진 거야. 원고 패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 행정법에 적용을 해보자. 행정법에 적용을 해봐. 원고가 누가 될까? 국민이 될 거야. 국가기관의 국가적 작용에 대해서 국민인 내가 불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했어. 원고가 이제 국민이 될 거야. 근데 국민이 패소했대. 그 말은 즉 이 국가 작용이 위법했다는 거야, 적법했다는 거야? 적법했다는 거죠. 기각이라는 말은 행정작용 자체가 적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기각 반대, 원고가 이제 승소했다. 원고가 이겼다는 거는 원고의 불만을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국가 작용은 어떻다? 위법하다라는 얘기겠지. 이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원고의 너의 주장이 되게 일리가 있어. 너의 주장이 합당해. 그러니까 너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판결문에 적어줄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인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용. 너희 주장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 주장을 인용해서 판결문에다가 너희 주장 그대로 적어줄게. 인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원고승, 인용. 그러면 인용 아니면 기각이냐? 그 외에 각하라는 게 있습니다. 각하. 각하는 뭘까? 소송에도 여러 가지 소송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 뭐 어떤 걸 배웠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 권리를 침해받은 자만이 소송 가능하다고 됐지. 그럼 내가 처음부터 권리 침해받은 적이 없어. 소송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현식이가 저를 째려봤어요. 내가 현식이가 날 째려봤다고 소송을 걸었어. 소송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주겠지. 야 미친놈아, 째려봤으면 너도 같이 노려봐. 그럼 됐지. 뭐로 이걸 소송으로 갖고 오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럴 때 우리가 처음부터 소송으로 판단을 해줄 필요가 없다. 판단 자체를 안 하겠답니다. 판단 자체를 안 하겠다. 누가 옳고 누가 나쁜지 판단 자체를 안 해버릴 거예요. 판단 자체를. 보통 각하가 떨어지면 처분이 적법하게 존속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각하 판결에 의해서 처분이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야. 그냥 처분이 있었는데 얘네가 판단을 안 해줄 거야. 위법한지 적법한지 판단 자체를 안 해줘. 그러니까 그냥 그 원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각하란 그냥 개념입니다. 법원이 아예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들 거예요. 각하는. 우리가 또 뭘 배웠냐? 권리는 누가 가질 수 있다고? 사람이 가질 수 있어.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문제로는 이제 안 나오는 판례인데요. 너무 옛날 판례여서. 옛날에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여기 산이 있어. 산이 되게 이쁘고 경치가 아름답고 막 그래. 되게 막 환경단체에서 이 산을 진짜 좋아했어. 근데 어느 날 이 산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대.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나. 왜 이렇게 이쁜 산을 개발을 하느냐? 안 된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했어. 근데 환경단체가 권리침해 받은 거 있어 없어? 환경단체의 집을 빼앗는 거야? 환경단체의 재산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환경단체의 권리침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고민을 해요. 내가 권리침해 당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내 기분은 뒤지게 나쁘고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때 원고를 누구로 지정을 했냐? 원고를 도롱뇽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도롱뇽의 서식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러고 들고 들어요. 도롱뇽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네 뭐네 막 이러면서 이딴 식으로 들고 옵니다. 자, 도롱뇽 사람이야? 아니지. 법으로 도롱뇽을 사람으로 인정해줘? 아니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권리 주체도 될 수 없어. 권리 주체가 아니니까 권리 침해 받은 적 있어 없어? 없어. 그것도 각하됩니다. 실제 판결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설사 도롱뇽이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소송은 소송으로서 판단해줄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실제 판례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인용이다,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표현들 기본적으로 판례 공부할 때 이런 표현들은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용은 뭐다? 국가행위가 위법했다. 기각은 뭐다? 국가행위가 적법하다. 각하는 뭐야? 국가행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조차도 잘 모르겠어, 법원은. 그러니까 니네 알아서 해. 자, 그럼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볼게요. 대법원 판례. 이건 판례할 때 판자입니다. 대법원 판례. 자, 대법원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우리도 학설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통치행위에 대해서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을 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강학상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겠습니다. 강학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강학상 할 때 강자가 강의하다 강자고요. 학자는 학습하다 학술 할 때 학자입니다. 우리가 이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어렵게 표현한 걸 좋아해요. 쉽게 표현하면 뭐야? 학술상. 학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학술상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우리도 인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통치행위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통치행위가 인정이 되면은 우리도 사법심사를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만약에 네가 통치행위를 하는 과정 중에서 네가 위법한 짓을 했어. 과정 중 위법이 있어. 그러면 그 위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례를 때렸습니다. 통치행위는 인정을 하겠다. 통치행위가 인정이 되니 사법심사를 하지 않겠다. 다만 과정 중에 위법한 짓을 저지르면은 그 위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원칙 판단은 안 한다. 예외적으로 법적 절차 제대로 안 지켰으면 판단하겠다. 통치행위 할 때도 법적 절차는 제대로 준수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자, 계엄선포 판례입니다. 계엄선포. 우리나라의 역사상 두 번의 계엄선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전두환의 계엄선포를 얘기를 할 겁니다. 전두환의 계엄선포. 최규하 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던 그런 사건들이요. 박정희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고서요. 최규하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때 전두환이 이미 권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규하를 꼭두각시 시키다가 이제 전두환이 아예 갈아엎어 버렸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전두환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사법심사가 들어갑니다. 사법심사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계엄 선포는요 긴급명령의 일종이거든요. 계엄 선포는 긴급명령이야. 긴급명령은 뭐라고 했지? 통치행위야. 긴급명령은 통치행위야. 야, 우리가 지금 누가 권력 잡고 있어? 전두환이 권력 잡고 있어. 이때 당시에. 근데 법원에다가 전두환 개새끼 맞지? 한번 얘기해봐. 전두환 개새끼 해봐. 하면 법원이 그래 개새끼 맞지? 얘기할 수 있을까?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 긴급명령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다. 그러니 우리 사법심사 못한다. 계엄선포는 긴급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끝내버립니다. 얘네가 정권 잡고 있는데 얘네가 권력을 잡고 있고 이때 진짜 엄청난 공포정치 했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실제 있는 사건이거든요. 실제 있는 판례에 있는데 술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그거 보면서 저 대머리 보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진짜 막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다거나 뭐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거나 북한을 끌고 들어온다거나 북한의 간첩이라거나 그런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게 국가보안법이거든요. 내가 전두환 보고 대멸이라고 했다고 밥맛 뚝 떨어진다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나라를 전복시키려 했다고 잡혀 들어가고 되게 빡세게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엄청 무서웠어. 법관도 엄청 무섭겠지. 뭐라고 해? 사법심사 우리 못해. 사법심사 안 할래. 이러고 넘어간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엄선포 하나에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엄선포 군사정권 끝나고 나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판단해주세요 하고 얘기 들어옵니다. 이제 군사정권 다 무너졌죠. 이제 무서울 게 없죠. 판단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 계엄선포는 통칭이 맞아. 그래, 계엄선포 통칭이 맞아. 근데 있잖아, 계엄선포 니네 왜 했어? 내란 저지르려고 한 거 아니야? 내란죄? 내란죄가 소반됐잖아. 이 내란죄라고 하는 거는 국가 내부를 혼란스럽게 하는 죄입니다. 너네 내란죄를 소반한 거야. 너네가 계엄선포를 한 게 진짜 국가적 위기가 닥쳐서 그랬던 게 아니라 너네의 계엄선포는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계엄선포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할 거야. 왜 과정상의 위법이 왜 있는 거야? 이 과정상 위법에 대해서는 이 통칭의 과정 중에 내란죄를 수반한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심사를 해 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법심사를 했고요. 처벌을 했죠. 다음 두 번째 판례. 지금 판례 하나로 문제 두 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개 선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선지를. 문제를 나올 때 포인트를 어떤 걸 보면 되냐? 그냥 계엄선포만 딸랑 나왔어. 사법심사 돼야 안 돼? 안 돼. 계엄선포만 딸랑 나오면 이렇게 나와줘야 돼. 계엄선포가 뭐 과정상 또는 행위 중에 또는 뭐 내란죄를 수반했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사법심사를 인정을 해주겠다. 맨날 뭐 내란죄를 수반하였을 때 이걸 꼭 내줍니다. 내란죄를 수반하였을 때 또는 과정상 중대한 위법 하자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꼭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 표현을 보고 찾아가시면 돼요. 그 표현을 보고. 없네? 없으면 사법심사 안 돼. 실제 판례도 두 개니까. 계엄선포 하나로 두 가지 판례를 한 거고. 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국민이랑 관련이 있어? 물론 관심은 많겠지. 근데 남북 정상회담 했다고 내가 갑자기 내 아이들 세금이 2배로 늘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이거 완전히 순수한 외교 정치 영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남북 정상회담은 사법심사 안 돼. 너무 순수하게 정치 외교야. 너무 순수하게.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이 북한 대국방한테 빨리 만나자 얘기를 하는데 안 만나줘. 안 만나주니까 우리가 돈 줄 테니 만나자 라고 해요. 대북 지원비를 송금합니다. 근데 우리 역사상 뭐 북한한테 돈 줄 때도 먹고 쌀도 주고 소도 주고 별거 다 해봤잖아. 돈 준 게 뭐가 잘못인데? 돈을 줄 때는 뭐 해야겠어? 승인을 받고 해야겠지. 돈을 줄 때는 뭐 기획재정부라던가 뭐 기재부라던가 아니면은 통일부라던가 북한이랑 관련된 거가 통일부라던가 얘네들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어. 근데 안 받아버려요. 왜? 갑자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자. 야, 나 북한이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북한한테 한 2조 정도만 줄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국민이 그치, 우리 북한 중요하지, 북한도 뭐 우리나라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낸 혈세로 그 북한 얼굴 한번 만나고 와, 그치, 차 한 잔 마시고 와, 네, 그러면은 2잔 1억짜리 커피 한번 마시고 와, 그 좋다. 이런 미친 사람 없지. 미쳐. 2조 야, 그걸로 차라리 집값이라도 다 주고 뭐 국민 복지라도 올려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웠던 거야. 또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비밀리에 몰래서 은근슬쩍 해버린 거지. 몰래. 어떻다 이제. 과정상 하자가 있네. 과정상 위법이 있네요. 과정상 위법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사법심사 적용하겠다.
법적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하면은 4개 한 거예요. 사실 판례 4개야 이거 진짜. 판례 4개야. 4개인데 어떻게 판단을 해라. 과정 절차상 하자. 절차상 위법 또는 무슨 죄를 수반을 했다.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럼 그냥 바로 사법심사는 배제됩니다. 통치행위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네? 사법심사 가능합니다. 과정상 위법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문제로 나오면은 헌법재판소랑 대법원 판례랑 이거 구분 못해서 틀리는 애들이 있을지언정 대법원 판례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은 문제는 다 맞춥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대법원 판례구나. 자, 이번엔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대법원이랑 좀 다른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통치행위. 우리도 인정은 하긴 할 거야. 우리도 통치행위, 강학성 통치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는 해. 근데 다만 헌법재판소 뭐 보는 기관이야? 헌법 보는 기관이야. 헌법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기본권이라고.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은 건들지 마.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네가 어떤 침해를 하게 된다면은 또는 헌법 질서에 대해서 너가 침해를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심사를 할 거야. 원칙은 통치행위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배제되겠지만 원칙은 배제되는 게 맞지만 만약에 네가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하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사법심사를 할 거야. 헌법은 제대로 지켜라.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 수도 이전 건설 특별법.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0대 애들은 아마 모를 거야. 근데 이제 혹시 30대 분 계신가요? 30대 친구들은 이제 다 알 겁니다. 어떤 거.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어요. 20대 애들도 20대 후반 정도가 되면 알 수도 있겠다. 20대 애들도 나이 좀 있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다. 수도를 한번 옮기려고 했었어요. 어디에서? 서울에서 어디로? 대전으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이때 처음에는 여당이랑 막 싸우고 막 하다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어.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이 수도 이전 건설 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고요.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법에 대한 절차대로 수도를 이전을 하려고 하고요. 막 국민투표도 실시하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수도 이전 어떻게 할지 국민투표도 하고 막 하자 이런 얘기들 나오던 와중에 어떤 놈이 잘못됐대요. 뭐가 잘못됐네?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이거는 헌법 질서라는 거야. 왜? 이게 왜 헌법 질서야? 헌법에 그러면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 명문의 규정도 없어요. 헌법에 그 어떠한 명문의 규정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도를 어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그 어디도 없어요.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조항은 그냥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조항 빼고는 헌법에 대해서 그 영토적인 부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대? 왜 헌법 질서에 대한 침해래? 관습 헌법이래요. 관습 헌법. 무슨 말이냐? 헌법에는 실제 없어. 실제 없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국민들이 나는 헌법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는 헌법에 있지 않을까? 하고 국민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야. 국민들이 법적인 어떤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국민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법을 다 알고 있겠어. 국민은 법을 잘 몰라요. 당연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법은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을 잘 모르겠어. 법을 잘 모르기는 하겠는데, 아무래도
법에 써져 있지 않을까? 헌법에? 그렇게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신뢰가 너무 장기간 지속됐어요. 너무 장기간. 우리 언제부터 서울이 수도였어? 조선부터요. 그리고 조선 이전엔 우리나라에 서울이 수도였던 적이 없어? 그 전에도 있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 신뢰가 쌓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관습헌법. 헌법적인 능력을, 헌법적인 효력을 인정을 해주자는 거야. 그러면 헌법이 더 세, 법이 더 세? 법률이 더 세, 헌법이 세? 헌법이 세죠, 법률보다. 아까 얘기를 했지. 헌법을 구체하면은 입법, 법률이다. 입법을 구체하면은 행정사법이다. 헌법이 제일 세.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건 헌법이야. 그 위는 절대 인정을 안 해줘요. 헌법이 제일 세. 헌법이 제일 센데 왜 법으로 헌법한테 까불어? 잘못됐지. 요런 판례예요. 요런 판례. 그래서 뭐 국민투표 실시하고, 국민투표도 이 통칭이 중에 일환이라고 했지. 아, 이런 것들 어떻게 하겠다. 너네 이거 통칭이 맞는데, 통칭이 맞기는 한데 어떻다.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네. 우리가 사법심사 하겠다. 예외적으로 사법심사도 하겠다. 통칭이 인정하는데 감히 헌법을 건드려? 우리가 사법심사 들어갈 거야. 다음 두 번째 판례. 금융실명제입니다. 이 김현상 전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 중 하나, 금융실명제. 이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이 어떻게 이거를 시행을 했느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걸로 시행을 시켰습니다. 왜 제대로 된 법적 그 절차를 안 거치고 왜 이딴 걸로 했을까? 왜 의회에서 만든 법률로 안 하고? 금융실명제는 뭐 하는 법이에요? 내가 내 계좌를 만들 때, 그리고 내가 내 계좌로 어떤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 그럴 때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장 만들 때 우리 신분증 같은 거 다 직접 들고 찾아가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에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안 만들고 내가 뭐 개똥이 이름으로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해도 만들어졌었어요. 뭐가 문제일까? 내가 이걸 가지고 탈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표면적 이유는 국민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소문 뜻은 이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비자금들을 조성을 해요. 이 비자금을 막 억대로 조성을 하는데 이거를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을 시킨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야, 니네 비자금 다 타파시킬 건데 우리 이런 법 만들어 보자 하면 국회의원들이 그래, 내 비자금을 없애줘 라고 얘기해? 말도 안 되지 이것도. 그치? 국회의원들 맨날 반대한단 말이야. 이 김영삼 전 대통령들도 다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국회에서 맨날 반대를 하니까 못했을 뿐이야. 그러던 중에 머리를 쓴 거지. 아, 이거 우리나라의 재정, 경제에 너무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긴급권을 이용해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금융실명제를 도입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도입이 됩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아까 뭐라고? 이거 통칭이라고. 통칭이 맞아. 통칭이야. 근데 뭐가 문제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금융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실명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실명을. 사생활 비밀 침해 아니야, 이거? 내 실명, 내 사생활의 비밀 침해지. 그치? 사생활의 비밀. 야, 왜 내가 비밀.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 이것들을 침해한다는 거야. 내 개인정보는 오로지 나만 쓸 수 있고 나만 갖고 싶어. 근데 왜 금융기관이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고 소지를 하고 보유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난 그게 기분이 나빠. 왜 침해 인정이 돼요? 실제로. 이거 맞네. 이거 건드네. 여기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있네. 실제로 우리나라만큼
사생활의 비밀, 물론 다른 나라도 많겠지만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사생활 빡세게 보는 나라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왜? 그것도 개인정보니까. 그러면은 신분 보정할 때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증이라던가 여권 같은 거 가져가고요. 만약에 운전면허증, 여권도 둘 다 없으면은 보증인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하여금 보증을 받는 식으로 신분 증명을 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자살이란 게 있어요. 사회적 자살. 뭐냐? 내가 이제 이름이 정진상이잖아.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죽었다고 쳐버리고 나는 새로운 이름을 파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하는 거야. 다른 지역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나는 정진상인데 내가 몰래 한 전라도 목포 그쯤 가가지고 나는 김개똥이에요. 이러고 활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신분증이랑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요. 일본은 허술하기 때문에 그게 쉬워. 왜? 개인정보를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막 엄격하게 취급하고 완전 막 관리하고 다 우리 개인정보를 싹 다 알고 있고 국가가 이런 거 자체가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란 말이야. 그래서 침해 많네. 어떻게 해야 돼? 법적 판단해야 돼. 사법심사 해야 돼. 사법심사가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지금 금융실명제 하고 있잖아요. 사법심사를 했는데 해요? 사법심사는 했지만 합헌이라고 결정됐을 뿐이에요. 우리가 사법심사를 한다는 건 뭐야? 인용이든 기각이든 둘 중 하나 법적 판단을 하겠다는 거지. 뭐를 안 한다? 각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각하하지 않겠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둘 중 하나를 하겠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용 기각이라고 안 하고 합헌위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합헌위헌 둘 중 하나는 일단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 작용 합헌이다. 잘했다. 이 침해는 뭐야? 침해는 너네들이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 공익이 더 크다.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너네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제한이다. 정당한 제한이다. 정당한 제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감수를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공익이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판례가 떨어졌습니다. 합헌이다. 합헌이다 위헌이다 이건 문제로 안 나오고요. 당연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 통치행위 파트 배우고 있죠. 통치행위. 항상 목차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통치행위 파트 배우는 거야. 문제로 뭐가 나올까?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게 통치행위가 맞냐 아니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통치행위 맞다고 하면은 사법심사 할까 안 할까 요거 하나.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출제 포인트는. 다른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설명에 불과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문제 포인트는 여기에요. 문제 포인트는. 자, 헌법재판소 마지막 판례입니다. 요거는 좀 짜증나요. 뒤지게 짜증나. 왜? 다른 판례들이랑 달라요.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랑 달라. 어떤 판례냐?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물론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판례 요 5가지 싹 다 기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5개밖에 안 되면 쉽잖아. 금방 외우잖아. 5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직 지금 판례 본 것도 몇 개 없어. 이제 처음 5개 판례 처음 배운 거야. 처음 배운 거면은 금방 외우겠지. 5개는. 자, 이라크 파병 판례입니다. 이라크 파병 판례. 우리나라한테 미국이 이라크 파병 갈래? 물어봐요. 우리가 가겠대. 우리 군인들 다 이라크 전쟁터로 내보내겠대. 이거 보고 정치 외교적인 행위래요. 왜 정치 외교적인가?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보낸 속뜻이 뭐냐? 미국아 너네들의 일이 우리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준다. 그래 우리 친한 관계지? 그러니까 너네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어? 미국 시장 개방해야겠지? FTA 체결하려고 했어요. FTA. 이게 목적이었어. FTA 체결이란 건 뭐야? 굉장히 외교적 정치적 행위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이라는 거 통치행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헌법재판소 판례니까 무슨 얘기 나와야겠어? 이라크에 우리나라 군인들을 내보낸다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군인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네. 그러니까 법적 판단해야겠네 라고 얘기하겠죠.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통치행위지? 통치행위 맞잖아. 우리나라 통치행위 인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법심사 안 해 하고 끝납니다. 이 기본권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아예 안 해버려요. 기본권에 대해서. 왜 판례를 이렇게 구성했을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3명씩 뽑아서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러면은 언제나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동일할까? 아니란 말이야. 재판관들도 다 나름의 그 따르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때는 하필 이 다수설이 아니라 소수설을 믿는 재판관들이 많이 들어왔다. 9명의 재판관 중에 보통은 다수설이 기본권 침해하면 사법심사 하겠다. 얘네가 다수설이니까 보통 9명 중에서 한 6명, 7명 정도는 이 학설을 따르고 있는데 하필 이때는 그냥 통칭이면 절대 사법심사 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7명 막 이렇게 된 거야. 하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이 났던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만약에 이거를 기본권 얘기를 하면서 법적 심사, 사법심사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절대 합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생명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거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 침략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조문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방어적 전쟁만 허용됩니다. 선제 공격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게 이놈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할 때 먼저 선빵 맞으면 드럽잖아 기분. 딱 주먹 날라올 때 피하고 치는 거 요것만 돼요. 우리나라는. 이 헌법 명문의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명문의 조항이 또 국제평화를 수호한다. 이 명문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쳐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생명권의 건데잖아. 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생명이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근데 생명권의 건데잖아. 이거는 나랑 돈 거래할래? 아니면 너의 생명을 지킬래? 이거를 왜 비교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야, 당연히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이거 돈 거래 그걸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생명권이 무조건 이긴단 말이야. 무조건 위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급했어? FTA 체결하는 게 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실제 판례에 그렇게 써지진 않지만. 그래서 어떻다? 이라크 파병 요거는 기본권 침해 이런 얘기 하면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라크 파병은 그 이라크 군인들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 순간 그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기본권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이 통치행위니까 사법심사 배제된다. 끝.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헌법재판소 판례들이랑 다르니까 더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문제로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랑 비교시켜서 나오는 판례가 있어요. 얘랑 연관지어서 나오는 판례.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이 통치행위일까 아닐까 라는 판례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우리나라 미군은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죠. 얘네들이 같은 작전 지역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서로 훈련할 때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정치적 외교적일까요, 이거? 정치적 외교적인 성질은요. 처음에 이 소파 협정, 이 미군도 우리나라 한국에 주둔할 수 있게 협정하자. 이 협정 맺을 때 끝이었어요. 그 협정 맺을 때 정치 외교 행위는 끝이야. 한미연합훈련은 뭐야? 그냥 같이 훈련할 뿐이야. 그냥 같이. 우리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훈련을 한 번씩은 겪어봤죠. 최소한 한 번은 겪어봤어. 이제 뭐 훈련병 때라던가 공익 나온 분들도 최소한 공익 그 훈련소에서 한 번은 겪어보고 나왔어. 뭐 이제 뭐 유격을 한다든지 혹한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정치적인 행위야? 외교적인 행위예요? 아니지. 그냥 훈련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것도 그냥 훈련하는 것에 불과한 거고 연례 행사에 불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통칭이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사법심사는 원칙이고 이런 거 없이 무조건 가능이다. 사법심사 무조건 가능이다.
자, 이제 9급에서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고 아마 7급도 요즘 안 나와요. 7급도 요즘 안 나오는 되게 어려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들으실 거면 들으셔도 되는데 난 이거 너무 어렵다 패스하겠다 하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9급에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다 틀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틀릴 거야. 아니면은 너무 확실한 답이 있어서 너무 쉽게 정답을 맞추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량적으로 하세요. 제가 수험생이었으면 공부 안 할 겁니다. 제가 수험생이었으면. 자, 우리가 지금 통칭에 대해서는요, 사법심사를 안 한대요. 사법심사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위법한지 적법한지 이 여부 판단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손해정보 파트, 맨 마지막 소송 파트에서 국가배상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국가배상. 국가배상은 언제 하냐? 이 국가 공무원, 얘네들이 위법한 행위로 우리한테 손해를 가했을 때 해주는 것이 국가배상입니다. 이때 이 위법한 행위는 사경제 작용, 즉 공무원이 나와서 연필 사가는 거, 이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거냐 불가능할 거냐, 긍정설 부정설입니다. 통치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 긍정하겠다 부정하겠다. 부정하겠다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야, 통치행위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배상의 요건은 위법한 작용으로 손해를 입혔을 텐데 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배상도 불가능해. 위법하다고 판단을 때려야 그래야 국가배상이 가능하단 말이야.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는 우리한테 그 어떠한 배상도 안 해줘요. 나한테 세금 내래 100만 원 냈어. 적법하게 이루어졌어. 나한테 침해 아니야. 나한테 손해 아니야. 손해 맞잖아. 나 세금 냈으면 100만 원 뜯겼으면 손해잖아.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줘? 절대 안 해주지. 뭐하러 해줘? 국가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애초에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와야지만 손해를 우리가 배상해줄 의무가 생기는 거야. 우리는 국민들은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다. 야, 통치행위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도 불가능하다. 국가배상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요건 쉽죠. 긍정설.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아니지. 통치행위는 판단할 수 없다. 이 통치행위 논리에서 나오는 위법이라는 개념과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이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야. 여기서 말하는 위법은 서로 다른 개념이란 말이야. 말은 똑같이 위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같은 위법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지금 뭐 적어둘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나중에 배우니까 나중에 배울 건데, 국가배상 청구 요건이 위법이라고 하는 건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을 위반한 것도, 형식적 의미, 즉 진짜 말 그대로 적혀져 있는 법률을 위반한 것, 이런 것들도 위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조금 정당성이 없는 것, 떨어지는 것들이죠. 이건 좀 너무한데? 법은 잘 지켰지만 좀 너무한 것 같아. 이런 것도 위법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요건 같은 경우. 하지만 이 통치행위는 좀 다르지 않냐는 거야. 통치행위에 대해서는요, 그 정당성이고 뭐고 그런 것들은 애초에 볼 필요 자체도 없고, 우리가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은 법원에다가 제소하지 말라는 거잖아. 법원에다가 제소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인 즉 형식적인 법률만을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법원이 판단을 할 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즉 성문화된 글자로 써져 있는 헌법, 법률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법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로서의 위법 여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국가배상 청구 요건으로서의 위법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뭔 개소리인가 싶죠.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도 된다.
모르셔도 된다. 모르셔도. 이제 애초에 통칭이 국가배상 청구 요건 가능 불가능 긍정설 부정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힌 판례가 없어요. 확실하게 입장을 밝힌 판례가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 될 거야. 근데 판례가 없어. 우리 문제 몇 퍼센트? 최소 80%, 보통 90%, 많으면 95%가 판례 문제입니다. 이런 거 안 내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례적인 문제는 아닌데 이놈이 자주 나오거든요. 대통령의 서훈 취소. 이거 통칭이 인정을 해줄 거야 말 거냐. 요게 이상하게 자주 나와. 난 그냥 애들이 서훈 취소라는 게 정확히 모르니까 너 이거 모르지? 근데 대통령이 하는 거야? 맞춰봐. 이런 의도를 내시는 것 같아요 출제자들이. 서훈 취소란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국가유공자야.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연금도 받고 막 그러고 있어. 나한테 국가유공자 취소하는 거예요. 서훈 취소라는 개념. 이거 가지고 사법심사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나한테 그냥 냅다. 야, 너 잘못했다. 내놔. 이렇게 해버리면은 좀 너무하지 않아요? 만약에 생각을 해봐. 내가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다가 다리가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이 다리 한쪽이 없어갖고 평생 휠체어 타고 다녀. 국가적인 업무 보느라고 그랬어. 지뢰를 밟았다던가. 그럼 국가유공자 인정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나보고 야 근데 너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국가유공자 하지 말자. 이래버려. 기분 나쁘잖아. 기분 더럽잖아. 싸워야지. 얘네들은 통칭이 인정 안 됩니다. 애초에 서훈 취소는 외교적 정치적 행위라고 보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친구가 고생을 했으니까 돈 줄까 말까 이 행정적인 얘기 아니냐. 행정적인 얘기다. 정치 외교랑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으로 갈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배우는 것은 끝이 났고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할 필요가 없는 파트입니다. 이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견해 대립이 있구나 국가배상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 막 여러 가지 오늘 배웠는데 오늘 뭐만 기억해라. 이 5가지 판례만 기억해라. 5가지 판례만. 5가지 판례만 기억을 하시면은 오늘 배웠던 수업 이제 다 알차게 들었다라고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항상 중요한 게 뭐랑 뭐 질문과 문제풀이.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점심 식사 하시고 곧바로 하셔야 될 게 뭐야? 문제풀이. 오늘 배웠던 이 통칭이 파트의 문제풀이. 선생님 저는 진도별 기출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책 있죠? 책에 보시면 날개 문제들이 있어요. 그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전 책도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부터 책 없고 선생님께서 이거 나눠주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내일 주간고사 보시고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주간고사. 어쩔 수 없지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건 오늘은 배운 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질문할 게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질문적인 요소들은 나중에 법률관계 파트 제대로 들어갔을 때 한 3주차, 4주차 이때쯤부터 어려운 것들, 궁금한 것들 이런 게 쏟아질 겁니다. 이 4가지 파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법률관계 파트예요. 제일 어려운 게.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내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직접 하시든 문자, 전화, 카톡 하시든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해주시든 그러면 제가 항상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깜빡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거나 수업하고 있느라고 답변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과하게 늦는다면 내가 까먹은 거거든. 까먹었을 때는 재촉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왜 답변 해주잖아요. 왜 답변을 안 해줘요? 저 공부가 안 되죠? 안 되잖아. 수업나요 선생님.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권리.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다가 돈 내고 계약을 했잖아. 우리 원장님이랑 내가 성심성의껏 수업을 해갖고 여러분들 합격시키겠다 장담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 아니야. 내가 합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질문에 잘 답장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질문 답장 안 하고 있으면 짜증내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선생님한테 이러듯 그런 어떤 부담도 갖지 말고 무조건 다 질문해요. 심지어 단어 뜻 몰라도 선생님 여기서 이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답변 다 해드립니다. 네이버 그냥 찾아보면 바로 나온 거 답변 다 해드려요. 네이버 찾아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이버 찾아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선생님 이거 몰라요. 대충 몰라요 하고 딱 보내놓고 그 다음 다음 문제 풀고 몰라요 다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행정법 다 하고 질문 아직 답변이 안 왔네? 그럼 다른 과목 하세요. 다른 과목. 알겠지? 행정법은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